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이수다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진 원장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강아지에서는 심장병이 될 것입니다. 이 심장병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천판 폐쇄부전증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천판 폐쇄부전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몇 년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7세가 넘어가는 소형 견종 아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심장병 A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그만큼 노령견 아이들에서 심장병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소형 견종에서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강아지, 소형 견종이 심박수가 보통 최소 120회에서 한 160회 정도를 1분에 뛰죠. 사람이 보통 한 50회, 60회 정도 뛰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같은 기간 내에 강아지의 심장이 훨씬 빨리 뛰는 겁니다. 빨리 뛴다는 건 일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 강아지의 심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4개의 방이 있습니다. 보통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하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고요. 왼쪽에 심방과 심실, 오른쪽에 심방과 심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판막이라고 하는데, 왼쪽에는 판막이 2개가 있어서 이천판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는 판막이 3개가 있어서 삼천판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 판막에 문제가 있는 질환,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반려동물 심장병을 케어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천판 폐쇄부전증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심장에서의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오른쪽 심장에서는 전신에서 들어온 정맥,혈을 폐로 보냅니다. 심장에서 폐로 보내는 거니까 어때요? 길이 조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심장이 좀 작고요. 왼쪽 심장에서는 폐를 통해서 풍부한 산소를 가진 동맥혈이라고 하죠. 그 혈액을 심방으로 받아서 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그 혈액을 쫙 뿜어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심장이 당연히 오른쪽 심장보다 커지게 되고 훨씬 크기가 크고 두껍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왼쪽 판막, 이천판의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왼쪽 판막에선 심방에서 혈액이 심실로 유입이 되고요.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뿜어주기 위해 빡 수축을 하게 될 때 판막이 닫히게 됩니다. 판막이 닫혀서 그 혈액이 다시 심방으로 넘어가지 않고 모든 피가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건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제대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어때요? 짜줄 때 피가 거꾸로 새게 되겠죠. 피가 거꾸로 새게 되니까 심방 입장에서는 다 내보내고 다시 폐에서 그 동맥혈을 받아야 되는데, 다 내보낸 줄 알았는데 수축기가 끝나고 났는데 나한테 또 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네, 안에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폐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질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거를 폐수종이라고 합니다. 폐수종이 나타나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익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폐포에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숨 쉬는 거를 힘들어하게 되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돼서, 그러면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요. 다리를 넓게 벌피고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요. 엎드리지를 못해요. 왜? 최대한 그 압력을 좀 줄이고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병원을 오셔야 되고, 원래 다니는 병원이 뭐 예를 들어 좀 멀리 있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병원이라도 얼른 가서 산소 공급을 받고 물을 빼는 처치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빨리 와서 산소방 들어가고 이뇨제를 빨리 언제 맞느냐 이거에 따라 이 폐수종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보호자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청진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접종을 할 수도 있고, 뭐 피부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연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의사가 아이들 이렇게 청진을 해보죠. 청진을 하면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가 샌다 그랬죠. 피가 새면은 피가 새는 소리, 그러니까 적절한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이 아닌 역행하는 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류가 생기고 그러면 그 소리, 새는 소리가 청진에서 들리게 됩니다. 청진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심장 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거는 의미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거는 심장의 크기가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를 보고 혹은 폐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고 심장이 커져 있고 청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럼 그 다음으로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를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기수를 나눕니다. 그 미국 심장 반려동물 심장 학회에서 제시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A부터 D 단계까지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A 단계는 심장병이 없는 거예요. 심장병이 없는데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있는 어린 아까 소형 면의 그 나이 많은 애들 그런 친구들이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판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B 단계가 됩니다. B 단계는 B1과 B2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약을 먹냐 안 먹냐예요. B1은 약을 안 먹고요. B2부터는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기절을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를 C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이 차는 것이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D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B 단계로 진단이 돼서 병원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심장 관리를 할 때 우리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심장이 자꾸 뒤로 판막이 뒤로 이렇게 샌다 그랬잖아요. 기절을 하는 이유는 뒤로 새는 혈액이 많으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이 쫙 힘을 쫙 모아갖고 한번 빡 이렇게 해줘야 전신으로 혈액이 최대한 그래도 많이 가겠죠. 근데 심장이 이거를 못하고 빡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당연히 줄겠죠. 그렇게 되면 머리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절을 하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심장이 살짝 천천히 뛰면서 혈액을 머리로 보내주면은 이제 아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거를 기절, 싱코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을 최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심장이 최대한 빨리 뛰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이 언제 심장이 빨리 뛰죠? 흥분했을 때 빨리 뛰고 두 번째는 운동을 했을 때 빨리 뜁니다. 그렇죠? 그래서 흥분을 했을 때 아이들이 빨리 뛰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흥분하는 게 그 보호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이때 제일 많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소에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집에 들어가고 내가 집에 나오고 하는 게 아이한테 너무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를 반겨주고 놀아주고 하는 게 집에 들어와서 한 15분 정도 내가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해야지 막 집에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막 아이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흥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책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막 자기가 아픈지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다
기절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진단이 되면은 산책도 조금은 지양을 해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의 호흡수를 재는 겁니다. 우리 아이 호흡수를 어떻게 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호흡수 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언제 재냐면 아이가 잘 때 재는 겁니다. 잘 때 흉곽이 이렇게 한번 쑥 늘어났다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고 하죠.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를 한 번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분에 몇 번 정도 호흡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30회 미만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깊이 수면에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20회 미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이면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중에 제일 호흡수가 낮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호흡을 쟀더니 뭐 15회도 나오고 20회도 나오고 막 25회도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재느냐에 따라. 이 중에 제일 낮은 거 15번이 그날의 그 모니터링한 호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호흡수가 빨라진다라고 느껴지시면은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병원에서 심장병이 진단이 되고 나면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죠. 내가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요? 라는 이제 질문이죠.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그 호흡수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고 환경적으로 뭐 흥분하지 않고 산책 같은 거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엄청 제한을 해가지고 꼭 심장 사료 열심히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칙상은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먹어야 먹는 거지 안 먹는 거를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게 낙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먹는 거를 너무 엄격하게 굳이 꼭 제한은 두시지 마셔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아이가 오래 살릴 수 있고 없고에 있어서 핵심은 병원이랑 얼마나 친해지고 가까워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자주 와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체크하고 미리미리 약 변경하고 하면은 당연히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초음파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혈액 검사는 한 6개월에 한 번. 그게 이제 가장 제 선에서는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게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좀 아예 환자 상태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검사의 어떤 기간이나 폭을 약간 좀 늘려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이틀 관리하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4년, 5년 관리를 해야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이걸 관리하는 과정 중에 보면 일단 가족들이 여행을 못 가요. 심장약은 며칠만 안 먹어도 애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약 먹고 애기 관리하시는 가정들을 보면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고 참 그리고 보호자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물론 원칙상 어느 주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다 좋은데 이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주 와서 검사 받고 미리미리 하고 약 먹고 이렇게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좀 힘들어 그러면은 그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치의와 의견 합의가 되고 소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장병 진단이 돼서 약을 꾸준히 먹여주시는 것만도 저는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호자분들한테는 솔직히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정말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아이를 케어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보호자분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병은 다른 질환이랑은 다르게 그냥 막
이렇게 쉽게 포기가 돼서는 안 되는 질환이에요. 약을 잘 먹으면 또 충분히 아이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질환이라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이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검사를 자주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치료 자체가 포기가 되는 경우들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약은 꾸준히 먹여주시는 거를 꼭 당부를 해드리고 싶고, 전국에 반려동물 심장병을 케어하고 계신 우리 보호자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여행 못 가시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충분히 나중에 좋은 일로 보답받으실 거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